앵커 본색 네 번째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기관차들은 철도 파업 때문에 멈춰섰는데 이번에는 폭주하고 있는 기관차가 있습니다. 아베 기관차입니다. 오늘 아베 얘기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베 총리 어떤 사람입니까? 대체? 아베 총리 2006년도에 한 번 총리를 한 적이 있죠. 네. 예. 그리고 6년 만인 지난해 다시 총리가 됐습니다. 지난해 총리 됐을 때 각 언론의 분석을 보면 과거에 아베 신조 총리가 아니다. 그리고 아베 신조를 잘 분석해 보자. 그래서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 얘기, 아버지 얘기 등등 다 나왔죠. 뼛속까지 우익 정신이다. 스스로도 우익 군국주의자라고 불러도 좋다라고 할 정도였지 않았습니까? 저는 최근에 특히 어저께 신사 참배하는 거,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걸 보고서 아베 신조가 드디어 본인의 로드맵, 우익, 보수 결집을 위해서 그리고 군국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행보를 빠르게 걷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의 그 3대 정치 명문 가문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베 가문이고, 다 알다시피 기시노부스케 A급 전범으로 이미 옥살이를 했고, 그리고 숨졌습니다. 그리고 외손자인데다가 아버지는 아베 신타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얘기했던 외무상입니다. 그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얘기했던 아베 신타로의 아들이고, 그 아버지 역시 총리가 되려고 하다가 병 때문에 일찍 사망을 하는 바람에 총리의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로열 패밀리의 도련님이라고 부른대요, 아베를. 아베 도련님이 이제 본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 1차 내각 때 집권을 했지만, 그때 최연소 총리를 했지만 결국은 천추의 한이다, 통한이다.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야스쿠니 못 간 게. 그리고 이번에 간 겁니다. 예. 이거는 고도의 계산된 행동이고 로열 패밀리의 도련님으로서의 행동이지 일본의 어떤 총리로서 동북아를 책임지는 정치인으로서의 행동은 아니다. 집안의 일이다. 이렇게 해도 가깝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1954년생이니까요. 우리 나이로 하면 60세입니다. 60세면 이순이지 않습니까? 이순. 네. 사리 분별을 아주 통달하게 해야 될 이제 나이인데 이분은 어떤지 잘 모르겠고요. 이분이라고 해도 되나요? 총리니까요. 예, 총리니까. 예. 30대의 중의원을 국회의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30대에 39살에 그리고 40대에 47세에 차관을 했고 이때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북일 정상회담 열렸을 때입니다. 예. 근데 김정일 위원장한테 납치 일본인들 문제 강하게 압박해가지고 사과와 시인을 받아내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일본인들이 평가해서 이때부터 우익의 아이콘처럼 되면서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예. 50대 초반에 관방장관, 그리고 53세에 첫 번째 총리를 하고 지금 이제 59세에 두 번째 총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게이세이 대학이라는 대학을 나왔더라고요. 세이게이 대학 보통은 일본의 정치인들은 도쿄대, 또는 와세다, 네, 와세다, 네. 게이오, 이런 대학을 많이 출신들이 많은데, 학부를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만, 그 정치인 정통 코스에는 좀 어울리지 않게 일본 도쿄 외곽에 있는 대학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나름 명문대라고 하긴 해요. 최고 명문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큰 대학이 아니라 소수만 뽑아서 아는 아마 그런 세이게이 대학이라는 곳을 나왔고, 양궁 선수도 했었다고 하고요. 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에 가서 공부를 했었고, 미국과의 관계는 그 아버지 때부터 그 기시노부스케가 사실은 미일 신안보 전략을 처음 총리 시절에. 총리 시절에 세웠고 아마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된다는 것도 그 외할아버지한테 예. 이어받은 어떤 그 전략 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방장관을 했잖아요. 관방장관을 했고. 그때가 이제 언제였냐면 2002년인가요? 2004년 정도. 예. 그때 이제 고이즈미 총리가 사실상 키워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베 신타로 부친이라고 하는 아베 신타로 전 외상이 고이즈미 총리하고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래서 고이즈미가 사실상 이 아베 신조 총리를 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일 정상회담 때 내용이 얼마 전에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됐었잖아요. 네. 그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그때 아베를
뭐 김정일 위원장이 아베를 내가 봤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거기에도 적혀 있어요 사실은 내용을 잘 그렇군요. 보면. 예. 예. 근데 이걸 보면 이 아베 신조는 사실상 고이즈미가 키웠다. 근데 예. 고이즈미가 어떤 사람입니까? 총리로 등극한 다음에 신사참배한 신사참배를 사람이잖아요. 6번인가 했었어요. 매년 했죠, 매년 했어요, 매년. 매년. 고이즈미한테 배웠군요. 네, 고이즈미한테 배웠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배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의 행보를 보면요.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는 거죠. 특히 오늘 뭐 보도가 다 됐습니다만 사실상 미국이 계속 시사참배를 하지 말아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본인이 그거를 사실상 무시했다는 겁니다. 무시하고 군사작전 하듯이 주위에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야수군 시사를 참배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을 봤을 때, 이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예측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아베가 신사참배를 했던 게 뭐 예측이 됐느냐 안 됐느냐 뭐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2006년도에 아베는 당시 일본은 이제 청이 있고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청급 단위가 있고 성급 단위. 우리는 말하면 이제 무슨 부처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성은 장관급이고요. 청은 차관급입니다. 당시 2006년도에 방위청이었어요. 차관급 그 기관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문민이 지배하는 일본은 전쟁을 일으켰다가 실패를 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항복을 하고 전범들을 처형을 하고 그거를 도쿄 재판에서 인정을 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군국주의가 될 수 없는 나라죠. 그러니까 문민 나라에서 방위청은 당연한 겁니다. 차관급 정도로. 근데 그거를 성으로 올린 사람이 바로 아베 때 이미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천추의 한을 풀기 위해서 올해 계속 이제 하려고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신사참배를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게 의도가 있었다는 게 몇 가지 지금 사례로 나오는데 오늘 뭐 일부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1시간 전에 통보하고 나서 기자들한테 다 오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그 신관 따라 들어가는 모습 다 보여줬고 그리고 기자회견도 그 아이스크림 안에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헬기까지 방송사 띄우게 하고 이거는 하나하나의 행보가 다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밥 먹다가 생각나서 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결혼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인이 우리 모리나가 켜라멜 우리 어릴 때 먹던 모리나가 켜라멜이라고 기억나시죠? 부인이요? 네. 아. 그 집의 창업자의 그 장녀입니다. 아. 부인은 아주 유명한 한류 팬으로 알려져 있고 옛날에 누구 팬이라고 하던데. 박용학 씨 팬이고 직접 만나기도 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팬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열렬한 팬이래요. 한류에 대해서. 김치 담그는 행사도 가고 뭐 어떨 때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나는 한국과의 관계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지 안타깝다라고 말할 정도라고 하는데 부인은 친한판. 예, 지금 저 사람이건 가운데 있는 저 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결혼했을 때부터 자기 남편의 꿈이 개헌하는 것이었다. 평화헌법을 그러니까 군대 못 갖게 돼 있는 헌법을 개정하는 게 원래 내 남편의 꿈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이 아베가 처음 총리했을 때 아까 그 2006년에 예. 그때 했었던 처음 추진하기 시작했던 것이 집단적 자위권 추진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찬배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로드맵이 착착착 있었다는 거죠. 젊었을 때부터의 그 꿈이 있었고 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친 두 사람이 결정적인 사람인데 하나가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인데요. 요시다 쇼인. 이 사람이 정한론,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당시에 정한론이라는 게 한국을 정벌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국 차지하고 그 다음에 만주 진출한 다음에 중국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인도로 나아가야 된다. 일본 군국주의의 사상적인 기반을 제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제일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이 아베가.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시노부스케 자기 외할아버지. 이 사람은 뭐 전 A급 전범이었는데 나중에 총리가 되는 인생 역전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도 그 1945년 그 패전 당시에 강요였고 그래서 전범이 된 거고 자, 이 두 사람을 롤 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은 예. 이 아베의 그 인물 자체가 마치 100년 전 그 사람들 일본 군국주의의 중심 인물들이 환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고요. 그런 로드맵에 따라서 하나하나 지금 이것을 추진해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예측불허 얘기를 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그 군국주의를 밟아 나가는 것 그리고 본인이 꿈꿨던 그 한마디로 말하면 정상적인 국가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평화법을 예, 개정을 예, 해서 예. 그 과정을 밟아 나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밟아 나가더라도 주변국들의 이해나 양해를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 어느 언론사하고 권철현 전 주일대사하고 예. 인터뷰한 내용을 잠깐 봤더니 거기서도
교만해졌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베가 교만해진 것이다. 왜냐하면 동부가 지금 그 군비 확장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방공식별구역 확대하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옳거니 이제 시작이다. 아베로서는 쾌재를 부를 만하다는 거죠. 군비 증강의 이유가 생겼다는 거죠. 비밀을 준 거죠, 비밀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센카쿠 열도 갖고 지금 중국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그 갈등 관계를 예. 하고 있는데 한번 떠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 반응도 궁금했지만 일본에서는 중국 반응이 더 궁금했던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그래서 센카쿠를 먼저 뭐 도발을 하든지 뭐 이런 상황에 갈까 말까를 생각을 했죠. 근데 미처 일본이 생각을 못했던 건 미국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이 저렇게까지 실망스럽다까지 얘기는 하지 않고 약간은 중립적인 뭐 그런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못했다는 게 아닐까요? 미국의 그 실망스럽다라는 그 입장 발표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그 입장이 어디서 나온다고 봤더니 이게 주일 대사관 성명이더라고요. 예. 예. 그 대변인 주일 성명, 미국 대사관. 미 대사관 예. 성명이잖아요. 보통은 뭐 국무부나 이쪽 대변인 성명이 나올 만도 한데 사실상 미국도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이 동북아 안보를 위해서 일본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군비를 증강하는 것도 용인해주고 있습니다만 이게 동북아 평화를 오히려 깨는 그리고 분열을 야기시키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게 엄청 미운 거죠. 그렇죠. 이럴 예.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미국도 참 고민일 거예요. 근데 사실은 평화헌법 개정한다고 하지만 이미 군대가 있잖아요. 네. 일본이 이름만 자위대이다 뿐이지 병력이 25만이고 세계 17위로 평가된다는 거예요. 항공기는 우리나라보다 50대가 더 많고 그다음에 해군 전력은 세계에서 3, 4위권으로 평가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만 받고 날개를 달아주는 거거든요.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그런데 이제 그 빌미를 또 한 가지 준 것이 엊그저께 우리 한미부대 뭐 실탄 예. 빌려줬다. 예. 그 33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야 봐라 일본이 군대가 있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역할하고 군비가 있으니까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340만 원 가지고 엄청나게 홍보하고 마케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버즈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뭐 예, 물건 팔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일본이 군국주의 한다 이런 게 계속 나오면 나중에는 했다 해도 뭐 그런가 보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게다가 이 일본 내부 정치를 조금 더 들여봐도 그 아베노믹스 뭐 성공했다고 올 초에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62% 가던 지지율이 72%까지 올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빠지고 있어요, 지지율이. 그리고 한 40몇 %까지 내려가니까 결국은 이제 결국 내놓을 카드는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거고 외부의 그 갈등 구조를 만드는 거잖아요. 흔히 말하는 정치에서 말하는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꼭 희생양이 뭐 한국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한다면 표현이 좀 그래요. 성공이라 먹히면 예. 그들 표현대로 그냥 그런 어떤 전략이 먹힌다면 제2, 제3의 아베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군국주의로 가야 내 지지율이 올라가는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걱정스러운 게 작년 그 중의원 선거 때 이제 압승을 하면서 사실은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올 7월에 참의원 선거 때도 또 승리했어요. 그래서 중의원 선거, 참의원 선거를 모두 승리하면서 사실상 임기를 3년 보장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고 아베노믹스가 지금 제가 주가를 잠깐 확인해 봤더니 작년 말보다 올해 딱 1년 주가가 2배 뛰었어요. 뭐가요? 주가. 일본의 니케이 주가가 일본의 주가가. 예, 니케이 주가 두 배를 뛴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쪽에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지지를 봐서 한 70%까지 올랐는데 예. 최근에 이제 우경화 행보를 계속 보이니까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이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우익 보수파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까 그 군국주의 말씀하셨는데 예. 일본의 군대가 사실 자위대 있잖아요. 자위대. 예. 이 자위대가 어느 정도냐면 얼마 전에 우리 F-35K 네. 그 스텔스기 수입하는데 엄청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지금 40대도 구입하지 못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나눠서 구입한다는 산다는 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 벌써 42대 수입 계약 체결했고요. 100대를 들여온다는 겁니다, 지금. 스텔스기로만.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공중급식이 지금 있어요. 무인 정찰기도 우리보다 더 빨리 지금 수입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군국주의로 가는 길을 차곡차곡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일본에 원전이 많잖아요. 원전 생산하면 플루토늄 나오잖아요. 근데 플루토늄이 지금 얼마 정도 가지고 있냐면 제가 확인해 봤더니 30톤을 가지고 있어요. 30톤. 예.
그러니까 이제 군국주의 가는데 게다가 이 손에 무기까지 들고 있는 이런 측면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면 아마 내년에는 헌법 개정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개헌 얘기 나올 것 같고요. 자, 이럴수록 우리 정부가 얼마나 현명하게 지혜롭게 앞을 내다보고 대처하느냐,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잘 균형 있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앞에 뉴스들이 많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앵커 본색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좀 짧게 끝냈네. 수고하셨습니다. 예.